취업하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연구과의 지원 업무를 담당할 청년 연구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열과 보건계열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어학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채용 소식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사무보조와 전산 분야의 공모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사무보조의 경우는 공인 어학 성적을, 전산직의 경우는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4일 오후 2시까지 받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상반기 정규직과 전문 계약직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전공 국내외 학위 취득자와 올해 6월 16일 이전에 학위 취득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어학 성적은 토익이 700점, 탭스가 55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4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에서는 영사 콜센터의 베트남어 통역 상담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되고요. 통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베트남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어 자격증인 플렉스 850점 이상이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김보경 대표님 봄을 맞아서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네, 자랑을 좀 해주시죠. 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바로 여태까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을 싹 모아서 네,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책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네.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면. 네, 일본에서 네, 일하고 싶다면. 일하고 싶다면. 네, 김보경 대표님의 노하우가 또 담긴 책이니까 일본 취업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일본에서는 너무 부럽네요. 높은 취업률 때문에 사회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중장년 부모가 다 큰 자식을 부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을 겪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맘모네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요, 다 키워서 이제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부메랑 키드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불황이 한창이었던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생 독신자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뜻은 자녀 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느라 뭐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부모한테 기생하듯이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불황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요즘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생 독신자라는 그런 신세를 뭐 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캥거루족. 네. 이 10명 중에 6명이 이 캥거루족이다 이런 기사가 좀 읽은 적도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취업 시장에도 좀 봄이 찾아와서 일본만큼 우리나라도 또 해외에서도 많은 그 2세들이 좀 독립을 하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또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일본 본사 취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일본 기업인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취업 소식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뭐 실제로도요, 일본 본사를 이제 취업하고 난 후에도 이제 본인이 그 일본에서 취업 경험을 통해서 뭐 네. 다양한 노하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3의 나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오.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어가 능통하고 또 글로벌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취업 경험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또 타지 생활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일본 취업하면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는 그 일본 기업들에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취업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나라만큼이나 좀 활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은요,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도 10월 시점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의 그 해외 거점 수는 7만 5천 개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요, 3만 2천 점이었는데요. 이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격입니다. 뭐 가장 많이 진출한 이제 나라를 보면요. 1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고 네. 그리고 2위는 미국이 가장 많이 진출했고 이 양국의 이제 진출 기업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뭐 지역별로 보면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 뭐 아시아가 단연 선두이고요. 해외 일본계 진출 기업의 뭐 약 70%가 다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2006년에 비해서 10년 동안 2배가 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해외 진출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본 기업의 뭐 해외 진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뽑아보면요, 바로 시장 규모입니다. 일본 내에 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수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해외 시장으로 기회를 찾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출 국가 순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과 미국이라는 시장이 뭐 가장 크기 때문에 1, 2위를 차지를 했고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 등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뭐 인건비 절약도 되고요. 또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 절감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건비가 일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아세안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일본 현지 기업에 취업을 하는 법,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법, 어떤 공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물론 이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해서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해외 현지화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현지 문화가 좀 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현지 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했던 것처럼 배움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이라는 그 국적 자체가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 현지 기업보다 베트남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이제 취업의 문턱이 아무래도 그런 한국인이라는 그런 국적 자체가 스펙으로 작용하다 보니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채용보다는 좀 일본인이랑 동등하거나 영어가 능통한 인재 수요도 좀 많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이제 일본 현지에서 이제 채용할 경우에는요, 이 한국인이라는 것보다는 그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일본인 이상의 그런 영어 실력과 글로벌적인 마인드, 뭐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력, 경력 등 그런 조건 사항이 매우 많죠. 네, 베트남에 있는 이제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미경력자의 구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인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레벨을 요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요구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능통하다, 뭐 한국어가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국가별 그 기업 진출 현황을 봤을 때 중국이 1위였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일본 무역진흥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뭐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라는 설문조사인데요, 이 일본 기업의 베트남 주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추후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고 응답한 9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49.4%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약진이 두드러진 베트남 쪽이 3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대한 이런 관심도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도에는 5위였는데 2015년도에 4위,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위, 2017년도에는 2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기업의 이 주목도가 베트남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대한 이 주목도가 높은 이유 특별히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계 기업의 이제 베트남 진출 자체가 1990년대부터 2010년도에 이제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각각 1차, 2차, 3차 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1차 붐은요, 그 일본계 종합상사와 그리고 대기업 들이 앞장서서 진출한 시기고요. 2차 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차 붐에서도 이제 종합 상사와 그리고 제조 회사와 연관이 있는 서비스 기업이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붐을 통해서요. 베트남 이제 진출 체제에 대한 기반이 갖춰져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중소 그 규모의 이제 서비스업이나 제조 회사 그리고 전문 상사들이 이제 베트남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 시기를 이제 3차 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회계사무소, 뭐 부동산 중개업 등으로 이미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물론이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회사들이 너도나도 진출을 하는 만큼 뭐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두루두루 많은 분야에서 이 인재들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 외무성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1,8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진출 기업의 이제 업종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제조업과 공장이 47%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소매가 20%, 서비스업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짚어보죠. 먼저 제조업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요, 뭐 혼다, 토요타와 같은 뭐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은 이제 공업 단지가 135개 이상으로 뭐 그 외에 이제 새로운 공업 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한 타 동남아시아의 이제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해외 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이 소매업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 있을까요? 네, 제조업에 이제 뒤를 잇는 이제 업종 자체가 뭐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 슈퍼 같은 소매 사업인데요. 소매업에 진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이죠. 바로 이온 쇼핑몰입니다. 네. 이온은 2014년도에 베트남에 진출을 했는데요.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6년도에 영업이익을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 편의점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은 뭐 에어컨이나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식사 공간이 제공돼서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 시장 조사 기관의 이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호치민의 이제 미니 슈퍼마켓이나 이제 편의점 점포 수는 2018년도에 1,800여 개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6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편의점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800점포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1호점을 오픈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00점포를 열고 그리고 10년 이내에 1000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서비스업 진출 현황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요식업의 이제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베트남은 이제 자치 문화가 적어서 평소에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식붐도 일어나서요, 일본계 음식점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 호치민에서는 300점포 이상 있고, 그리고 북부 하노이에서는 100점포 이상 있고요. 주요 이제 이용 고객을 보면 현지 베트남인들과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경제 성장을 이제 두드러지면서 일본 음식점에서 이제 식사를 즐기는 중류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현지인들이 그 사기에는 좀 약간 비싼 느낌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중류층들이 많이 이 일본계 음식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식업 다음으로 눈에 띄는 서비스업을 한번 보면요, IT와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일본에 비해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IT 계열의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도 한 몫을 했는데요. 이런 첨단 과학기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하이테크 산업으로 들어가죠. 이런 이런 산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세율이 기본 20%인데 이거를 10%로 줄여서 혜택을 주고요. 또 우대 기간 자체도 무려 15년 동안 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베트남 하면 이 낮은 인건비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기업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이 낮은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으로 분명히 좀 넘어가는 이유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취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의 인건비도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이제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한번 연봉을 살펴보면요. 현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요. 2,000달러에서 2,200달러 정도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본사에 취업하는 것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연봉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근데 뭐 기본급 외에 따로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과 그리고 직종 중 낮은 연봉에 속하는 서비스 그리고 백 오피스 직무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직종이더라도 이 현지 베트남인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3배 이상의 돈을 받기 때문에 현지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그 현지 기업이 인재를 채용을 할 때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라든지 또 베트남 언어도 그렇고요. 좀 더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요, 한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2위와 3위인 그 일본과 싱가포르가도 이제 굉장히 격차가 큰데요. 그래서 일본 기업도 이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국인에 대한 이런 수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계 베트남 법인에서는 현지에 있는 한국인과 아니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신입 또는 경력 영업직 구인이 그래서 많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실적을 냈던가 아니면 결과를 냈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본인의 영업 성향을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가 불가능하더라도요, 취직이 가능한 경우 이제 한국인이라는 국적 자체가 스펙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부동산 이제 광고랑 이제 관광 산업 등에서 영업직 군 시장이 활발한데 뭐 중급 이상의 이제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춰주시면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어떤 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현지와 비교해보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이미 이제 발전을 많이 한 이런 선진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미경력자로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구인이 많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업계나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계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취업 전략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생활의 꿀팁.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본 화폐 이야기 했잖아요. 네, 했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어서 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일본의 동전은 뭐 1엔, 5엔, 10엔, 50엔, 그리고 100엔, 500엔으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동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제 1엔 같은 경우에는 1955년에 발행된 1엔의 디자인 자체는 일반인으로 이제 공모로 만들어졌는데요. 앞면은 어린 나무고 그리고 뒤에는 1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네, 5엔 같은 경우에는 5엔의 무늬는 일본을 지탱하는 세 개의 산업군을 뜻하는데요. 각각 벼 이상은 농업을 뜻하고 바다는 수산업 그리고 톱니바퀴는 공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새싹과 일본국 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참고로 5엔 같은 경우에는요 절에서 이제 내는 시주돈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 뭐 그 이유가 5엔을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고엔이라는 이제 뜻이 되는데요. 이 동음이어인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주를 할 때 5엔을 하나 넣을 경우에는요, 뭐 인연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네. 뜻이 되고요. 그 5엔을 이제 두 개 겹쳐서 낼 경우에는요, 거듭해서 이제 인연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5엔을 이제 세 개 이제 넣을 경우에는 15엔이 되잖아요. 또 이 15엔은 일본어를 읽을 경우에 의미 비슷한 충분한 인연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또 뜻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요, 25개나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여행 갈 때 또 한번 동전을 3개 한번 겹쳐서 던져봐야겠네요. 아니, 저는 아직도 이 동전이 익숙지가 않아서요. 그 네. 일본 여행 가면 그 계산할 때 동전을 막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 뭔지 맞아요. 몰라가지고 숫자가 보이질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번 네. 기회를 삼아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동전 10엔, 50엔, 100엔, 500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10엔 같은 경우에는요,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묘도인 봉화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봉화당, 네. 네, 봉황당이네요. 오. 네, 묘도인 봉황당은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상록수와 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엔 같은 경우에는요, 50엔도 1엔과 마찬가지로 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을 결정을 했습니다. 앞면은 이제 국화, 그리고 뒷면은 연호와 그리고 50이 쓰여 있습니다. 100엔 같은 경우에는 무늬는 벚꽃입니다. 뭐 뒷면에는 이제 백과 그리고 연호가 있습니다. 이제 500엔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는 오동나무 그리고 뒷면에는요 대나무와 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100엔짜리 가장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동전을 사실 사용할 일이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통 그 휴대전화 페이로 결제를 하거나 뭐 그렇죠. 카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일본에서는 아직도 동전을 좀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네, 정말 동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일본은 이제 그런 현금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나 이제 100엔과 500엔짜리 동전 자체가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 1,000원과 이제 5,000원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동전의 활용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에는 항상 거스름돈을 받은 그런 동전을 이제 찰랑찰랑 거리면서 다니게 되고요. 또 성인들도요, 동전 지갑을 이제 또 따로 구매를 해서 네.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진짜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할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카드 결제를 잘 안 된다는 거, 이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카드 결제가 진짜 안 되고 저는 반대로 한국 오니까 네. 모든 게 다 카드 결제로 돼서 네. 좀 많이 신기했었는데요. 일본에 오는 이제 실질적인 저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불평하는 게 바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맞아요. 부분입니다. 네. 뭐 즉 현금만 받는다는 건데요. 편의점과 아주 큰 할인점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곳은 카드를 많이 받는데 뭐 동네 슈퍼나 뭐 음식점, 목욕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금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인들도 그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그러니까 계좌로 지급을 받는 거죠? 네, 계좌로 그러면 지급받습니다. 그 현금을 만들려면 굳이 이 ATM이나 은행을 가서 네. 현금으로 찾아서 네. 현금을 만들어 둬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뭐 일본인들의 뭐 특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인 이제 일본이 기술이나 뭐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본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보면 일본인들이 현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이제 치안이 좋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일본인들의 특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그런 현금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ATM 굉장히 장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